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뉴스퍼레이드 이상목입니다. 북한이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린 어젯밤 군사정찰위성 발사체를 쏘아 올렸습니다. 하지만 발사체는 2분 만에 공중 폭발했습니다. 발사 직후 대통령실은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 등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첫 소식 송무빈 기자입니다. 밤하늘을 가르며 솟아오르는 불빛. 우리 군 경비 함정이 포착한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체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젯밤 10시 44분쯤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서해 남쪽으로 발사한 군사정찰위성 추정 발사체를 추적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발사체는 2분 뒤인 10시 46분쯤 북한 쪽 해상에서 폭발해 파편으로 탐지됐습니다. 1단 추진체 분리 전후에 문제가 생겨 폭발한 걸로 보입니다. 북한이 발사체를 쏘아 올린 곳은 지난해 3차례 위성 발사를 시도한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북한은 한일중 정상회의를 몇 시간 앞두고 일본 해상보안청에 정찰 위성을 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仮に発射を強行すれば国連安保理決議に違反するものであり 27일부터 다음 달 4일 사이 발사를 예고했는데 한일중 정상회의 당일 기습 도발을 한 겁니다. 발사 직후 대통령실은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북한이 또다시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한 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규탄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위성 발사를 예고한 직후 휴전선 인근에 전투기 20여 대를 보내는 등 감시 활동을 강화했고 합참은 추가 도발 가능성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네, 북한은 정찰위성 발사 1시간 반 만에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즉각 실패를 시인한 건 위성 발사체이고 또 이 정당한 행위였음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 미국과 일본 등 국제사회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면서 즉각 규탄했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한일중 정상회의 당일 위성 발사체 발사에 실패한 북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정찰위성 만리경 1회 1호를 신형 위성 운반 로켓에 탑재해 발사했지만 1단 비행 중 공중 폭발했다고 전했습니다. 발사 1시간 반 만에 실패를 공식 인정한 건데 지난해 1차와 2차 정찰 위성 발사 때처럼 이번에도 실패를 시인한 건 정상적인 위성 발사였다는 인식을 주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북한이 발사체를 쏘아 올린 직후 일본에선 심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어젯밤 10시 46분쯤 오키나와 현에 피난 안내 경보가 발령됐고 발사체가 폭발한 뒤 약 20분 만에 대피령이 해제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예고한 다음 달 4일까지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경계하고 있습니다. 一連の北朝鮮の行動は我が国、地域及び国際社会の平和と安全を脅かすものです。このような発射は関連する安保理決議に違反し미 국무부는 이번 도발이 북한의 고립만 심화시킬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주한미군을 관할하는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한국, 일본과의 방위 공약은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일중 정상회의 당일 북한의 위성 발사 시도에도 중국 정부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네,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어제 열린 한일중 3국은 정상회담에서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온도차를 드러냈는데요. 한국과 일본은 한반도 비핵화에는 한 목소리를 냈지만 중국은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대신 3국 간 FTA 협상 재개에는 합의를 이뤘습니다. 고희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4년 5개월 만에 만난 한일중 정상은 3국 협력체제의 복원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3국 정상회의를 정례화하고 협력체계를 굳건히 하기로 뜻을 모은 건데 최대 관심사였던 한반도 비핵화는 공동선언문에 담지 못했습니다. 한일 양국은 북한의 비핵화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拉致問題の即時解決に向けた両首脳の引き続きの支援を求め 하지만 중국은 북한에 대한 직접 언급을 피하며
미국 등 관련국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维护半岛和平稳定，推动半岛政治解决进程。我们也希望相关方保持 새 정상은 2019년 중단된 한일 중 FTA 협상 재개를 선언하며 경제 분야 협력에는 합의했습니다. 2019년 이후 중단된 한일 중 FTA 협상을 조속히 재개하여 경제협력 기반을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신기술 분야 협력을 확장한다는 내용도 선언문에 담았는데 리창 총리가 삼성 이재용 회장에게 중국 투자 확대를 당부하면서 한한령이 해제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고유동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한일 중 이 정상회의가 이제 끝나자마자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를 했지만 실패를 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젯밤 북한이 이제 정찰에서 추가 발사가 실패를 했지만 이례적으로 빨리 실패 사실을 인정했어요. 뭐가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뭐 이게 지금 처음 있는 일은 아니고요. 네네. 그전에도 북한은 이렇게 정찰위성 발사해가지고 인공위성 발사해서 예. 실패했을 경우에 비교적 뭐 빠르게 이렇게 실패 사실을 인정을 했는데요. 예. 그렇게 한 이유는 이제는 북한은 어떻게 고립된 국가가 아니고 정상적인 국가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봅니다. 예. 네. 재원은 어떻게 됩니까? 그 발사? 아무래도 이제 이번 것이 작년 11월 달에 북한이 발사해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천리마 1호를 예를 든다면 예. 3단 로켓으로 구성이 돼 있다라고 봐야죠. 그런데 이번에는 아마 1단 로켓에서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북한이 한일 중 정상회담, 그러니까 네. 삼국 정상회의에 맞춰서 발사를 하려고 서두르다가 발사가 뭐 실패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일각에서는 있는데 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해석은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인 해석이 가능할 거고요. 예. 또 하나는 아마 기술적인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우선 뭐 정치적인 해석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중국과 북한 사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미 동맹만큼 그렇게 아주 끈끈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거거든요. 예. 사실상 이번 16일, 17일 날 푸틴이 그 베이징을 방문을 해서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네네. 그리고 하얼빈으로 갔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추측하기에는 아마 하얼빈 갔다가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북한은 안 가고 바로 본국으로 귀국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 결국은 이제 러시아는 이제 중국을 배려했다라고 하지만 북한 입장에서 보면 네네. 이거 중국이 방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어. 그런데 이번에 이제 자기네들이 북한하고 중국하고는 수교 75주년인데 오히려 자기네들한테는 높은 사람도 보내고 이렇게 굉장히 관계를 더 강화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서열 2인 리창 총리를 한국으로 보내가지고 한중일 정상회담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북한은 제가 볼 때는 분기탱천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중일 정상회담이 있는 날 새벽에 이제 발사하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일부러 얘기한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리창 총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떠나자마자 바로 이제 어젯밤이죠. 어젯밤에 이걸 어젯밤이죠. 발사한 거거든요. 네. 이런 정치적인 해석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술적 해석인데요. 예. 왜 그러냐면 작년 5월 달에 발사해서 실패했잖아요. 예. 그것은 2단 추진 엔진에 문제가 있었고요. 작년 8월 31일 날 발사한 것은 3단 엔진의 비상 폭발 체계에 오류가 생겨가지고 실패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북한이 발표한 것처럼 1단 추진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럼 1단 추진체는 이번에는 어떤 거냐면 신행 엔진이에요. 네. 이게 이제 액체 산소와 석유 발동기 사이에 예. 지금 이게 연료가 공급되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생겨서 폭발한 거거든요. 예. 정치적 해석과 기술적 해석이 막 이렇게 복합적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 이런 그 생각을 기술적 합니다. 해석 예. 그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이게 네. 지금 러시아와의 무기 제공하고 네네. 기술 제공 받은 거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그 러시아와의 관계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제 작년 9월 달에 사실상 그 푸틴하고 김정은하고 정상회담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 푸틴이
공식적으로 언론을 통해 가지고 한 말이 있어요. 북한이 인공위성 개발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와주겠다. 예.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발사하기 예. 전에 아마 러시아의 많은 이런 로켓 전문가들 네네. 또는 정찰위성 이런 전문가들이 북한으로 들어갔을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이제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멀어질 수 있는 계기도 되지만 제가 볼 때는 러시아로 봐서는 큰 부담을 지게 됐다라고 저는 오히려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야 이게 우리 기술자들까지 들어가서 지원을 해줬는데 실패를 해서 그렇다라고 하면 러시아가 훨씬 더 강력하게 또 더 많이 더 깊게 이렇게 관여를 해서 도와줄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실패를 했으니까 오히려 더 러시아가 부담이 또- 되는 거죠. 아, 부담이 되는 예. 거죠. 네, 일단 뭐 북한이 어제 발사에는 실패를 했지만 앞서서 이제 주변국한테 다음 네. 달 4일 전까지 정찰위성 발사 통보했습니다. 그런 만큼 이 기간 내에 추가 도발이 또 있지 않을까, 이 가능성에 대한 염려, 이런 것도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전혀 뭐 불가능하지는 않은데요. 이제 두 개를 만들어 놨다라고 그러면 한 개 이제 실패했으니까 그렇죠. 바로 이제 발사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작년도에 북한이 한 행태를 보면은 그 속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5월 달에 발사해서 실패했잖아요. 그럼 바로 발사 안 하고 8월 달에 했어요. 그렇죠. 8월 달에 발사해서 실패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바로 발사 안 하고 11월 달에 발사해서 성공시킨 거거든요. 예. 그럼 3개월에 이제 대충 5월, 8월, 8월, 10일이니까 3개월 정도씩 소요가 되지 처음에 않았어요. 있었죠. 그 말의 의미는 도대체 실패 원인이 정확하게 뭔지 그 원인을 찾아내고 그 원인을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해결하는데 정말 6월 4일까지 해결이 되겠어요? 제가 볼 때는 전혀 가능성이 없지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가능성이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 군이요, 북한의 정상회의를 앞두고 정찰위성 발사를 예고를 하자 이례적으로 F-35A 전투기 20여 대를 출격시켜서 경고를 했어요. 자, 우리 정부의 대응 아주 이례적인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어제 오후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이런 보도들이 나왔죠. 아마 북한이 이렇게 정찰위성을 발사한과 동시에 아마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섞어 소개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예. 한국이 주권 국가 입장에서 보면 한국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이 예. 열리고 있는데 북한이 이런 도발적인 행위를 하는데 한국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이건 주권 국가로서 해야 할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의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제 오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F-35 그리고 F-16이 떠가지고 전투기 한 20대가 소위 말하는 이 전술 통제선, 그러니까 네. 비행 금지선이죠. No Fly Line이라고 하는 데까지 갔다고 왔는데요. 이 두 종류의 전투기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예. 그러냐면은 F-35A는 스텔스 전투기잖아요. 그래서 북한에 들어가서 원하는 목표를 정확하게 이제 때릴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F-16에는 타우루스라는 미사일을 장착을 해요. 타우루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사거리가 500km 정도 나가는 순항 미사일인데요. 대전에서 사실상 이걸 때려도 평양 주석궁을 때릴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제 보여준 것이죠. 네. 한일중 정상회의 소식도 짧게 네네. 한번 짚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한일중 3국 약 4년 5개월 만에 공동선언문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반도 비핵화 부분 5년 전 공동성명보다는 좀 후퇴를 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의미로 보시나요? 이건 이제 지금 중국이 취하고 있는 행동들을 보면 좀 이제 알 수 있을 텐데 북한과 중국 사이의 관계도 그렇게 아주 좋은 거는 아니지만 예. 사실상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로는 중국이 북한 편을 들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하고 있는 그거 해제해라. 그리고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하고 하는 것은 다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보리에서 한 번도 이것을 가결시켜주지 않았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북한의 이런 안보 우려를 해소시켜주라 이런 얘기까지 하고 심지어 지난번에 16일, 17일 있었던 푸틴과의 정상회담 속에서는 마치 한반도의 긴장이 한국과 미국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까지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그러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앞으로 삼국 정상회의에서 좀 더 민감한 얘기들이 다시 다뤄질 가능성 같은 건 어떻게 보십니까? 전혀 없는 건 아닌데요. 예. 이번에 이제 4년 5개월 만에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한일중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2008년도 경제 위기 때문에 발생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만들어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 당시에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는
중국이 집단 안보, 그러니까 집단 지도 체제였기 때문에 네. 그 집단 지도 체제 속에서 경제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총리예요. 네. 그래서 총리를 정상급으로 해가지고 한일중 정상회담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로 다루는 것이 뭐냐면은 경제 분야, 사회 분야, 교류 분야, 협력 분야만 다루었지 안보 분야는 잘 다루지 않았습니다. 예. 가끔씩 가다가 이제 한두 줄씩 이렇게 북한 비핵화 문제가 나왔는데 네. 4년 5개월 만에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한일중 정상회담이 지속화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비핵화 문제를 포함해가지고 조금 민감한 안보 분야도 다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야는 오늘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표결합니다. 민주당은 반드시 가결시키겠다며 여당 의원을 상대로 이탈 설득을 하는 등 단단히 벼르고 있고 여당은 의원 총동원령까지 내리며 표 단속에 나섰습니다. 이채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할지 최종 결정합니다. 장애투쟁으로 끌고 가 정치 사건으로 변질시키는 것은 고인을 위한 길이 아닙니다. 지도부는 낙천 의원 58명을 포함해 소속 의원 전원의 특검 반대 논리를 설명하며 본회의 참석을 독려했습니다. 무기명 투표로 이뤄지는 재표결에선 과반 이상 출석해 3분의 2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하는데 재적 의원 전원이 출석할 경우 국민의힘에서 이탈표 17표가 나오면 가결됩니다. 여당은 소속 의원 표결 참여가 떨어지면 의결 정족수도 줄 수 있어 우려하고 있는데 어제 김근태 의원이 특검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찬성 입장을 밝힌 여당 의원은 5명으로 늘었습니다. 민주당은 계속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특검법은 양심의 문제입니다. 더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행동하시기를 촉구합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재표결 결과를 본 뒤 공동 성명을 낼 예정입니다. 야당은 특검법이 부결되면 다음 달 1일 장외 집회를 열고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이 서모 씨 특혜 취업 의혹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서 씨를 항공사에 채용해주는 대가로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했는지 여부입니다. 이 검찰은 당시 청와대 경호처장으로부터 서 씨 가족의 태국 이주 배경을 파악해서 윗선에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황병준 기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는 지난 2018년 당시 남편이던 서모 씨가 타이 이스타젯에 취업하면서 태국 방콕으로 이주했습니다. 서 씨의 특혜 취업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은 지난 2월 주영훈 당시 경호처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한 비서실과 경호처 직원 다수를 소환 조사하고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주 전 처장은 검찰 조사에서 다혜 씨 가족의 태국 이주와 관련된 사항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었고 이 같은 내용을 윗선에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2018년 3월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것과 같은 해 7월 서 씨가 타이 이스타젯 임원으로 취업한 것이 대가성이 있는지 수사 중입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서 씨의 타이 이스타젯 취업 과정을 사전에 알았는지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자, 앞서 리포트로 전해드린 대로 오늘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한 이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야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죠. 패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제 국민의힘에서요,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 이게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명 정도가 이야기를 한 것으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 낙선자, 낙천자 이분들이
뭐 본회의는 안 할 가능성까지 얘기하니까 이제 표가 어떻게 되냐 고민이 많아지는데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숫자를 파악하기가 참 애매해지죠. 그러니까요. 만약에 이제 본회의 출석을 안 한다면 네. 이제 모수라고 하는 거 있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적 과반수의 출석에서 출석 의원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출석 의원 자체가 줄어들면 3분의 2라는 숫자도 줄어들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나 뭐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누가 불참을 하느냐 뭐 이 숫자가 또 대단히 중요하게 되고요. 네. 이제 참석한 사람들 중에서는 누가 그 찬성표를 던지느냐 반대표를 던지느냐인데 네. 사실은 이게 무기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공표한 사람들이 실제 그 표를 던질 때 그렇게 할 것인지도 잘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나 현재 하여튼 공개적으로 본인이 그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사람이 국민의힘에서 5명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게 17명이 그 민주당에 가세하면 되거든요. 네. 그럼 민주당에서는 과연 이거에 부결표를 던질 사람이 없느냐? 저는 뭐 그 가능성도 있다고 있다?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계산이 아주 복잡하고 알 수 없는 상황이 됐죠. 네. 그런데 글쎄 17표까지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쪽에 넘어갈까?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 뭐 해병대원 특검법을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고 예. 사실은 공수처 수사를 먼저 해보자 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뭐 그런데 이해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그래서 17표까지는 가지 않는 것 아닌가 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힘 내에서 찬성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17표까지는 가지 않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 일단 박주민 의원이 여당 의원들에게 편지도 쓰고 또 개별적으로 만나서 설득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투표 결과 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 상황을 보십니까? 글쎄요, 뭐 이게 부결 가능성이 높기는 한데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최선을 다한다. 이게 어쨌든 총선 민의로 확인된 부분이 있고 예. 기본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은 손해날 게 없지 않습니까? 뭐 가결이 되면 뭐 민의를 따르는 것이고 부결이 돼도 그 책임은 여당이나 지금 용산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네네. 비난하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뭐 박주민 의원이 뭐 설득에 나섰다고 하는데 뭐 설득에 나선 의원이 박주민 의원이 적절하냐도 사실은 따져볼 일이에요. 예. 진짜 진정으로 설득을 하고 싶다면 개인적인 인연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박주민 의원은 약간 한쪽의 어떤 성향이 뚜렷해 보이는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당에서 정말로 설득을 하는 걸 전략적으로 생각했다면 조금 더 합리적인 이미지, 예. 상대방에도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나서가지고 설득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그 민주당에서 아니면 김상희 평론가 보시기에 어느 정도 숫자면 이게 상당히 의미하는 게 크다. 뭐 2자릿수다. 이러면 의미하는 게 크다. 이렇게 분석을 하십니까? 기본적으로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의미는 굉장히 큰데 그렇겠죠. 예. 그게 2자리를 넘어가면 아무래도 국민에게 다가오는 느낌이라는 게 있겠죠. 그렇겠죠. 당 내에서도 예. 이렇게 2자리 숫자까지 의원들이 생각을 다르게 하네. 그리고 예. 22대에 가면은 당연히 8표 정도는 넘어오겠지 이렇게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 여권의 부담은 2자리로 늘어난다면 훨씬 더 크고 의미도 거기에 부여할 수 있는 숫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이탈표를 놓고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가 좀 뒤숭숭합니다. 김태흠 지사가요 찬성 의사를 밝힌 안철수 의원을 향해서 야당보다 더 나쁘다 이렇게 비판한 상황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낙천자가 어떻게 이미 자기는 떠났기 때문에 어떻게 평가할지도 잘 모르겠는데 이런 내부 상황은 어떻게 그렇죠. 아니 이거는 당연히 국민의힘 내부에서 갈등이 생기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윤 대통령이 이제 공수처 수사가 먼저다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 여권이 그동안 그러니까 민주당이 집권당일 때도 마찬가지고 줄곧 내세운 논리가 그런 거거든요. 예. 아니 검찰도 있고 공수처도 있고 경찰도 있고 수사기관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빼앗아다가 특검에다 맡기는 것이 과연 어떤 집권당으로서 정당한 행위냐 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있어 왔고 항상 집권당은 수사가 먼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바로
특검의 보충성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사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을 때 특검을 하는 거지. 그렇죠. 매번 뭐 중요한 사건 다 특검한다고 하면 그 수사기관은 뭐하러 운영합니까? 더군다나 공수처는 지금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기관 아니겠어요? 뭐 이런 점에서 과연 그 지금 국민의힘에 몸을 담고 있는 안철수 의원 같은 사람이 사실은 그 뭐 취임준비위원장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이 여기에서 지금 와서 이거 뭐 특검법에 관해서 공수처 수사 그거 하던 거 다 빼앗아다가 특검에 맡기자 그렇게 얘기한 게 맞느냐 이런 부분을 지금 김태흠 충남지사가 지적하는 건데 전 뭐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안철수 의원이 정말 왜 공수처 수사를 여기서 중단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관해서 본인이 만약에 재표결에 찬성을 진짜 한다면 그 부분을 먼저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재표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또 22대 때 어떻게 될지 후폭풍은 불가피해 보인다는 말씀까지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요. 연일 정부와 야당을 향해서 21대 국회 내에 연금 개혁안 처리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최고위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왜 미뤄야 합니까? 야당의 양보로 의견이 일치된 모수 개혁 처리부터 먼저 하면 됩니다. 회의 일자 가지고 자꾸 문제 삼는데 28일이 아니면 29일에 별도로 연금 개혁안 처리만을 위한 회의를 해도 무방합니다. 자, 이재명 대표 여당의 안을 수용하겠다는 데 이어서 연금 개혁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열자 이런 주장까지 했습니다. 글쎄요,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그 핵심 국정과제였잖아요. 저 연금 개혁 포함해서 여러 가지. 좀 주도권을 잡게 된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여당에서는 구조개혁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재명 대표는 연금개혁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연금개혁은 굉장히 좀 쉬운 개념인 것 같죠. 그런데 구조개혁이라는 거는 굉장히 설명이 좀 길어져요. 아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주도권을 잡았다는 표현을 이제 언론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구조개혁이라는 부분에 대한 집권당의 설명이 좀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국민연금을 뭐 더 많이 내고 뭐 덜 받자 뭐 이런 거 가지고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공무원 연금 있죠, 뭐 사학연금 있죠. 이런데 다 지금 거의 그 위기 상태를 하고 이미 그 어떤 국가 재정을 거기다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다 놔두고 국민연금만 개혁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이 순간까지는 이재명 대표가 그 연금 개혁안에 상당한 주도권 내지는 뭐 하여튼 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좀 식자층에서 이걸 정밀하게 들여다보면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하루아침에 뭐 그 여야가 합의해서 해결하자 이렇게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모수 개혁과 이제 구조 개혁까지 다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자, 이재명 대표는 22대 국회에서요. 내는 돈과 이제 받는 돈 조정하는 모수 개혁부터 먼저 하자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지금 언급해 주신 그 진짜 중요한 구조 개혁이 있기 때문에 모수 개혁은 같이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하지 말자는 얘기로 들려요. 그럼 모수 개혁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까?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모수 개혁이 할 수 있는 게 됐으니까 할 수 있는 거 먼저 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동력을 잃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구조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구조 개혁은요. 어차피 이게 기초연금이든 직역연금이든 이해관계자가 너무 첨예하기 때문에 쉬운 일조차도 아닙니다. 근데 그런 길로 접어들려면 그만큼의 준비도 돼 있고 공론화가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 그런 일을 충분히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국민 관심사도 모수 개혁 쪽에 있었어요. 근데 그 모수 개혁조차도 굉장히 하기 힘든 겁니다. 이 연금 문제는요, 완벽한 해결이라는 게 쉽지 않아요. 구조 개혁에 나선다 해도, 그리고 구조 개혁을 어느 정도 한다 그래도 그게 완벽한 해결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상태가 됐는데 이걸 안 한다? 그거 하지 말자는 얘기거나 아니면 일부러 꼬투리를 잡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수 언론 한 그 몇 군데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야가 바뀐 것 같다. 그러니까 저는 좀 아까 뭐 이렇게 전국 주도권을 빼앗기는 그런 의미도 있고 이렇게 되면은 수권 능력, 그다음에 국정을 운영한 능력 이런 측면에서도 국민의 불신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제안을 받자는 이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나경원 당선인 또 윤상현 의원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지금 첫 탈출에도 좀 깨워야 되는 것 아닌가. 로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제안을 했다면 우리가 보수개혁이라도 진행을 하는 것이 심하지 않나요? 물론 이제 정략적 의도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보수개혁에 합의만 하는 것도 대단히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빨리 6월 달이라도 통과시키자는 겁니다. 이렇게. 그 지금 두 사람의 이야기는 지도부의 생각하고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보수개혁이라도 먼저 하자는 이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결국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신이라고 봅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하자고 했잖아요. 그렇죠. 하자고 했는데 그 국민연금 개혁을 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구조개혁은 하지 말고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거는 왜냐하면 그 전략적인 판단의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이나 나경원 당선인의 경우에는 네네네. 자 이재명 대표가 이게 정말 진정성 있게 이 연금 개혁을 하자는 게 아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양보한 선 이거는 네. 일단 받고 그 다음은 이제 그 다음에 또 논의해서 압박을 해서 성공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전략을 짜가야 된다는 개념이고 예.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그게 아니고 아마 이거 한 번 하면 이재명 대표는 다시는 연금 개혁 얘기 안 할 거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하는 김에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양보하는 김에 조금 더 밀어서 하자 뭐 이런 아마 판단의 차이로 보거든요. 네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여기까지 양보한 것도 상당한 그 진전이라고 봅니다. 예. 일단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저는 예.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또 해야 된다는 그 입장인데 네네. 지금 뭐 용산에서는 좀 생각이 다른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총선 백서특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죠. 친한계로 분류되는 이 장동혁 의원, 백서특위가 특검은 아니지 않느냐 이러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을 면담하겠다는 건 부적절하다 이렇게 공개 반발했습니다. 사실상 한 전 위원장의 불만이 반영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까? 글쎄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보는데 네네. 그렇지만 장동혁 그 의원이 기본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 밑에서 사무총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렇게 중책을 맡아서 일했던 사람이 예. 뭐 스스로 그 뭐랄까 모셨던 사람을 위해서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해도 또 저는 무리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예.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한데 네네. 어쨌든 기본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별로 유쾌한 일이 아니면은 분명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더라도 이것은 뭐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에 대한 것은 네네. 뭐 이유는 뭐 동일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제 고동진 당선인도 한 전 위원장에게 이 총선 참패 책임을 오롯이 지우는 건 부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만나서 식사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보면 한 전 위원장은 전대에 나오는 길로 들어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닙니까? 글쎄, 뭐 아니 그렇게 들어선 것으로 그 해석을 안 할 방법이 없어요. 예.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뭐 이른바 목격담 정치 뭐 이렇게 언론에서 얘기하는 그렇죠. 예. 여기저기에 나타나고 심지어는 공공도서관에 가서 책 읽는 장면까지 언론에 포착이 됐잖아요. 네네. 뭐 이 얘기는 이제 잊혀지면 안 된다라는 아마 그런 초조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당대회에 출마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해석하는 것이 저는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장동혁 의원이 얘기하는 뭐 특검이 아니지 않느냐? 특검이 아니죠. 아니지만 이 총선 백서 TF라는 게 뭐죠? 총선에서 이렇게 완패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석하는 것이지 그걸 뭐 분석해서 누구한테 책임을 덮어 씌워서 그 사람을 단죄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직전까지 총선을 한 100일 정도 지휘한 사람을 그 사람에 대한 면담 없이 과연 총선이 왜 졌는지를 분석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 백서 TF라는 거를 장동혁 의원이 너무 이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파벌 싸움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런 발언이 나오는 것이지 반드시 그 한동훈 전 위원장뿐만 아니고 예. 관련해서 뭐 유권자들이나 이런 사람들까지 다 조사를 해야 저는 총선 백서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조국 혁신당에서는 22대 국회 임기 첫날에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즉각 발의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더 한동훈 전 위원장을 키우는 모양새가 되는 거 아닙니까? 훨씬 키우는 거죠. 그렇군요. 네. 예.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약간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는 생각하더라도 예. 그것이 뭔가 이렇게 대단히 문제가 있다라고 했다면
벌써부터 그거에 대한 반향이 상당히 있었을 겁니다. 예.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것을 과도하게 밀어붙인다? 그러면 이게 과유불급이 될 수 있고 예.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정치 이슈의 중심으로 끌어오는 역할을 하다 보니 결국은 체급도 키워주고 그 정치 복귀도 빠르게 해주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권에 도전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고 있는 상황에 또 다른 당권 주자로 꼽히죠. 이 나경원 당선인 출마를 검토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달 전에는 한 60이었다면 지금은 한 55 이렇게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동훈 위원장님은 출마하지 않을 거예요. 리스크가 너무 높은 반면 특별히 얻을 수 없는 자리 아닌가 이런 생각. 내가 한동훈 위원장이면 출마하지 않겠다. 이거는 견제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전 뭐 굳이 견제고라고 보지 않고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나경원 당선인 같은 경우는 2027년 대선에 본인이 출마하겠다는 그 생각이 현재 확고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동훈 전 위원장은 밖에서 보기에는 그 생각이 확고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번 그 전당대회에 출마를 하게 되면 내년 9월에 그만둬야 돼요. 왜냐하면 그 국민의힘 당규에 보면 1년 6개월 대선이 있는 1년 6개월 전에 그만둬야 되거든요. 그러면 불과 1년 하자고 한동훈 전 위원장이 수많은 난관을 뭐 돌파하면서 과연 전당대회에 나올까? 그리고 1년 내에는 그 무슨 전국 선거도 없어요. 그러면 자기 어떤 빛을 발할 아무런 지금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나경원 당선인이 바로 뭐 별로 득이 될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보건대는 그냥 그 정치를 오래 한 사람으로서의 어떤 충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저걸 뭐 둘이 꼭 싸움 붙이듯이 이건 견제다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나 당선인은요 개헌 논의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차기 당권 주장 윤 대통령 임기 문제를 거론한 것 이 나 당선인 처음입니다. 저런 걸 언급한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원론적인 이야기도 원론이다. 있고요. 그게 하나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또 추가적으로 좀 이렇게 추론을 하자면 차기 지도자로서의 어떤 그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를 더 추론을 해보자면 제가 볼 때는 그 이슈를 좀 이걸로서 전환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용산으로 이렇게 뭐 문제가 굉장히 많다라고 계속 이슈가 가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를 개헌 이슈로 돌리면 이게 다른 이슈들을 다 빨아들일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론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나경원 의원이 한동훈 위원장이 한 거는 그때 그냥 상식적인 이야기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이렇게 공격받는 상황에서 전대에 안 나오는 게 오히려 더 잊혀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지 않을까요? 그건 어떻게 보면 아마 한동훈 전 위원장 주변에서는 그런 주장을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잘 보세요. 총선 백서 TF라는 거 나오죠. 그 다음에도 계속 한동훈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잠재적 대권 주자예요. 그리고 국민들 사이에 사실은 가장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어요. 국민의힘 지지층 가운데. 그렇죠. 근데 어떻게 잊혀질 수가 있겠어요? 본인은 잊혀지고 싶어도 아마 주변에서 계속 아마 한동훈 전 위원장 이름을 거론할 거예요. 그래서 2027년까지 한동훈 전 위원장은 전혀 잊혀질 수가 없다. 본인의 뜻과 무관하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잊혀진다는 거는 주변에서 자꾸 그 이른바 친한계가 한동훈 전 위원장 대표 만들어 놓고 뭔가 주변에서 한 자리씩 하려고 하는 아마 오히려 그런 사적인 이익이 더 많이 작용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찰이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가수 김호중 씨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서 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필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김 씨 소속사 사실상 폐업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정은아 기자입니다.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김호중 씨는 연신 죄송하다면서도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소주 3병 마셨다는 진술로 나왔는데 정확히 그날 몇 잔 마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김 씨가 사고 전 마신 술의 양을 규명하는 게 이번 수사의 핵심입니다. 경찰은 김호중 씨의 체중과 사고 전 음주량 등을 토대로 사고 당시 김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사고 17시간 만에 음주 측정을 받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 씨가 들른 식당과 유흥주점 CCTV와 종업원 진술을 통해 김 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기 힘든 상태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와 진술을 충분히 확보했다며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대표와 본부장까지 구속된 상황에서 김 씨 소속사는 임직원 전원이 퇴사하고 대표이사도 변경할 것이라며 향후 사업을 지속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폐업 수순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경찰이 김호중 씨의 혐의를 입증할 이 증거와 진술 충분히 확보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관련 내용 백성문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경찰이 이제 거짓말 탐지기 이용한 조사 필요하지 않다. 김호중 씨의 혐의 입증 자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들이 나온 거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1차적으로 이 사건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가 크게 의미 없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예. 일단은 뭐 음주 양 자체는 측정이 안 됐죠. 17시간 만에 김호중 씨가 경찰에 출두했기 때문에. 그럼 결국 어느 정도 술을 마셨는지, 그 정도 술을 마시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인데 이거를 당신 술 10잔 먹었습니까? OX 이런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거는 김호중 씨 개인의 진술이 아니라 실제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에 술자리에 동석했던 사람들이나 유흥주점의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진술의 일관성이 어느 정도 확보된다면, 그러니까 제각각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진술이 어느 정도 일치가 된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히 증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이지 여기서 무슨 거짓말 탐지기를 한다고 해서 드라마틱하게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취지의 진술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김호중 씨 측이 김 씨의 아이폰 비밀번호를 경찰에 제공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기존의 입장이랑은 좀 바뀐 것 같은데 왜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경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아이폰 세대를 확보를 했거든요. 그러나 김호중 씨가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잠금을 해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생활이 담겨 있기 때문에 비밀번호 제공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 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는 비밀번호를 제공해서 휴대폰을 그러니까 잠금을 해제해주겠다라고 한 건데요. 아무래도 이미 경찰 수사가 많이 진행이 돼 있는 상황이라면 사실 휴대전화에 대해서도 잠금 해제를 해서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그나마 재판 과정에서 참작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고려한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아까 리포트에도 전해드렸습니다만 김호중 씨 소속사가요, 폐업 수순을 밟고 있다, 이런 소식 전해졌습니다. 왜 폐업까지 간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물리적으로 그 소속사의 가장 대표 가수인 김호중 씨가 좀 구속이 돼 있고 대표, 그다음에 매니저, 본부장 등등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워낙 많다는 게 일단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사실 지금 이 생각 엔터테인먼트가 김호중 씨의 여러 가지 공연이나 그런 음반 발매나 이런 것들로 꽤 많은 돈을 벌었었습니다. 22년에 현금성 자산이 한 94억 정도 됐었는데, 근데 23년에 16억으로 확 줄면서 이제 누군가에게 빌려준 돈이 한 30억, 투자한 돈이 한 60억 정도 됐는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건 선수금이 한 125억쯤 됩니다. 이게 뭐냐면 공연을 앞으로 이제 할 거를 앞두고 미리 받은 돈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공연을 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럼 이 돈은 전부 다 갚아야 되는 돈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실상 파산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 그 상황이 전개된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소속사를 계속 유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측면이 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구 국가대표 출신 차두리 씨, 내연 문제로 고소장에 휘말렸다는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2명의 연인을 동시에 만났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일단 이번 고소전에는 여성 A 씨, B 씨 이렇게 2명이 등장합니다. 일단 차두리 씨가 여성 A 씨를 명예훼손과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했고요. 그리고 여성 B 씨도 여성 A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소장을 보면
왜냐하면 여성 A 씨를 몇 차례 만난 사이다라고 하면서 사실 사생활 폭로 이런 걸로 인해서 명예훼손 스토킹으로 고소를 한 거고요. 네. 여성 B 씨도 SNS를 통해서 여성 A 씨가 본인의 이제 사생활을, 그러니까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라는 혐의로 고소를 진행한 건데요. 네. 그런데 문제는 A 씨의 주장은 또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2021년 8월에 SNS를 통해서 차두리스가 먼저 연락을 했고 9월에 연인 사이로 발전을 했다라는 건데요. 그 이후에 다른 여성과 교제하는 것 뭐 이런 걸로 갈등을 빚게 되자 본인을 향해 고소를 했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건데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A 씨 같은 경우에는 여러 이제 메시지까지도 공개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A 씨가 차두리 씨하고 헤어지려고 이제 이별까지 통보한 적이 있었지만 차두리 씨가 여러 차례 붙잡은 바가 있다라는 주장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혼을 진행 중인 부인 말고 지금 A 씨, B 씨 두 명의 연인이 지금 등장을 한 건데요. 네. 이 중에서 차두리 씨가 A 씨와 갈등을 빚은 시점이 또 이 축구 국가대표 코치 카타르 아시안컵에 참가한 기간과 겹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와요. 사실 이 부분이 좀 논란이 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두 명의 연인을 동시에 만났고 서로 뭐 고소와 지금 뭐 이런 것들을 남발하고 있다 이런 부분보다 이 지금 A 씨하고 갈등이 시작이 된 게 2023년 5월경에 또 다른 B 씨를 만난다는 것 때문에 갈등이 시작됐고 지금 이 여성의 주장에 의하면 10월에 또다시 차두리 씨가 붙잡으려고 했고 그 이후에 계속 서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결국 차두리 씨가 고소를 하게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고소 얼마 안 됐죠. 근데 카타르 아시안컵이 올해 3월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갈등의 한복판에 카타르 아시안컵이 있었던 거죠. 그러네요. 그럼 차두리 그 코치가 과연 이 아시안컵에 제대로 집중할 수 있었겠느냐? 이런 문제에 휘말려 있으면서 집중할 수 있었겠느냐는 논란이 나오고 물론 차두리 씨 측에서는 이와 그 축구 코치 일은 별개였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많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카타르 아시안컵의 그 국가대표팀의 성적이나 이런 걸 고려할 때 이런 게 영향을 미쳤던 게 아니냐라고 충분히 의심할 만한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점이 차두리 씨가 법적으로는 이혼을 한 상태가 아니라는 점이었거든요. 현재 차 씨의 입장 어떤 건가요? 네, 차두리 씨 같은 경우에는 2009년에 결혼해서 일남 일녀를 뒀거든요. 네. 그 이후에 뭐 이혼 소식이 한 차례 전해졌지만 사실상 결과적으로는 이혼 소송에서 차두리 씨가 패소를 해서 현재까지도 법률상으로는 이혼이 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법률상 혼인 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단 차두리 씨 측의 법률 대리인은요. 법률상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상호 각자의 생활을 존중하기로 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생활은 누구로부터 부도덕함을 지적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고요. 특히 복수의 여성과 동시에 교제한 사실이 없다라는 입장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가자지구 라파에서 교전을 벌여서 이집트 군인 1명이 숨졌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라파 난민촌을 폭격해 민간인 등 적어도 45명이 숨졌는데 가자 지구의 위기가 심각해지자 유럽연합은 17년 만에 라파 검문소를 직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황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자지구 라파 난민촌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주민들이 폐허 속에서 부상자를 옮기고 숨진 아이 옆에서 아버지는 오열합니다. 현지 시간 26일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 난민촌을 공습했습니다. 최소 45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는데 희생자는 대부분 어린이와 여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하마스 조직원 2명 제거 작전을 수행했다며 민간인 피해는 화재 때문에 발생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קרתה לצערנו אמש תקלה טרגית. אנחנו חוקרים את המקרה, אנחנו נסיק את המסקנות. 유럽연합은 이스라엘의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라파 공격을 중단하라고 압박했습니다. What we have seen in the immediate hours is that Israel continues the military action that has been asked to stop. 이스라엘군은 라파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이집트군과도 교전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집트군 1명이 숨졌는데 총격전의 원인은 즉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가자지구 위기가 심화되자 유럽연합은 17년 만에 라파 검문소를 직접 관리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조인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이 펜은 평범한 만년필처럼 보이지만 끝이 뾰족한 독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국제 스파이 박물관에서는 지난주부터 북한 공작원들이 쓰던 물건들이 공개됐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진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북한 공작원들의 독침펜은 실제로 펜을 돌려서 위를 누르면 맞는 사람이 근육이 마비되고 바로 죽는 독침이 발사됩니다. 평범한 여성의 립스틱도 임무에 실패한 공작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용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 원거리에서 소통하는 일제 단파 라디오와 라디오의 난수 방송을 해석할 수 있는 암호표도 전시되었습니다. 전시 설명에는 암호표의 숫자 86093이 암살을 의미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공작원들이 이 물건을 쓴 적이 있었나요? 네, 지난 2011년 탈북인권운동가 박상혁 대표를 암살하려던 북한 공작원도 앞에서 보여드린 독침펜을 갖고 있었습니다. 박물관의 한 직원은 이런 전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제대로 이해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네, 영화에서 보던 일들이 현실에서 이뤄지고 있다니 경각심이 드네요.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서울이 26도, 광주 27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크게 오르겠고요. 반면 동풍이 부는 동해안으로는 포항이 20도, 강릉이 21도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동해안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오늘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오전에 강원 영동 남부에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전남 동부와 경남 서부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이 26도, 대전과 대구 25도 예상됩니다. 주 후반에는 제주와 강원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년보다 일찍 초여름 더위가 시작되면서 식중독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중독은 보통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지만 봄철에는 방심하기 쉬운데요. 특히 5월에 주로 발생하는 세균성 식중독은 열에 약해 불활성화되지만 대량 조리 후 방치한 육류 등의 음식에서 고온 건조, 약품 처리 등에 강한 악포가 일부 살아남은 뒤 다시 증식할 수 있습니다. 음식은 냉장 보관하시고 상온에 2시간 이상 방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이나일입니다. 네, 이상으로 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